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또 뵙게 되네요. 매번 뭐 한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뭐 자주 안 나오냐 그러는데 자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뭐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시장에 대한 긴급이라는 그 단어를 붙였는데요. 시장 점검 그리고 이제 전략 있는데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되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뻔한 얘기 하지 말죠. 재밌는 얘기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이 이번에 하락을 했는데 이게 핵심적인 요소를 좀 보면 저는 5대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러니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테이퍼링 예고 시행, 두 번째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9월 가능성, 세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선반영됐고 3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걸 시장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로나 델타 변이 추정 이런 것. 그래서 경기 회복이 좀 영향을 미쳐서 좀 더디게 갔다. 다섯 번째는 증시 내부 수급에서 증시 내부 수급이 좀 꼬였다 이 정도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대표님 이상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중국발 규제 리스크는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제 테이퍼링 예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불확실성하게 작용되잖아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연준 의원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 9월달 FOMC 회의에서 예고하고 뭐 빠르면 11월 달에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막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급내하는 게 사실이에요. 공포스러워하는 게. 근데 이 테이퍼링 예고는 벌써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잭슨홀에 대한 주제를 봤거든요. 근데 테이퍼링 한 거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주죠. 잭슨홀을 보면 제 생각에는 잭슨홀 두 번째 날에 그냥 가볍게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9월 달 FOMC에서 회의 때 예고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제 예상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일단 1,200억 불 정도 매달 사잖아요. 그중에 800억 불 자체가 국채고 400억 불 자체가 이제 모기지, 주택 관련 모기지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국채를 줄여버리면 시장에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기부터 먼저 줄일 거예요.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고를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지. 만약 9월 FOMC에서 앞으로 테이퍼링을 11월 달에 하든 12월 달에 하든 1월 달에 하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순간 얘는 불확실성 제외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고가 하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모르니까 그게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작용해서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악재가 되는 거지. 오히려 9월 FOMC에서 앞으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순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아마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9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테이퍼링은 9월 달 FOMC 이후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옐런이 그러죠. 제발요. 10월 달 가면 셧다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아마 지금 공화당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기가 안 좋아져서 지금 뭐 인프라 관련 투자에 대한 의회 통과도 좀 이제 3조 5천억 달러 남았죠. 1조 달러 하고 그것도 이제 딴지 걸지만 이것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서 굉장히 딴지 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것도 9월 달에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왜? 예전에 2011년도에 이건 미뤘다가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은 공화당이 그대로 딴. 그래서 얘도 9월 달 중으로는 협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달 되면 1번, 2번 두 가지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2분기 실적은 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시장이 못 가냐? 그거는
선반영된 형태가 있고 3분기 실적이 분명히 둔화될 것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3분기 실적 나오지만 얘는 어차피 기대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에서 2분기 실적 나올 때 주가로 다 반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추이 이런 거는요. 경기 회복에 대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증시수급도 내부 수급이 꼬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5가지 중에 9월 중순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테이퍼링 해소되죠. 미 부채 한도 해소되죠. 뭐 코로나 델타 변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래서 증시 수급도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중순 되면 3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9월 중순이면 끝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2-3가지 요소가 해소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 시기는 9월 중순이나 말 정도로 예상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님 테이퍼링을 하는 순간 왜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자, 미국의 신규 실업 시장 종료 현황인데요. 지금 계속 종료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달 되면 이제 신규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주는 게 다 끝나요. 모든 주에서. 그러면 이제 고용 지표가 막 올라오겠죠.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되면 완전히 고용 지표가 올라와서 연준이 얘기하는 완전한 고용의 형태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이 되는 국가는 계속 이렇게 테이퍼링을 해도 충격을 안 받지만 성장이 안 되는 국가는 영향을 받죠. 좀 이따 이건 또 환율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보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는 예고를 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면 불확실성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장이 뒤따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델타 변이 보면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인데요. 예전에 감염자 수가 쭉 올라가는데 사망자 수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감염자 수가 쭉 올라가는데 사망자 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감염은 되지만 백신 효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예전처럼 감염자 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그 서비스 활동을 억제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 업체 고용을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예전에는 감염자 수 올라오고 사망자 수 올라오니까 서비스 업체 수 확 떨어졌죠. 근데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감염자 수 올라가도. 왜? 사망자 수가 같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도 이제는 점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단지 이제 그 경기 회복 관련주의 상승을 좀 늦추는 효과는 있겠죠. 둔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이는 효과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의 어떤 형태와 지금의 형태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고객 위탁금과 신용융자 금액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요건 제가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원달러 환율 볼게요. 대표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그 난리인데 왜 그거를 시장이 떨어진 거에 대한 악재로 넣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가 강세였던 걸 다 보면 미국에서 아니면 글로벌리하게 무슨 위기가 나와서 달러가 강세였던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도 확 올라가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만 올라가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안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지 글로벌리하게 달러가 강세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빅스 지수도 막 달러가 막 강세면 공포 지수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그러니까 공포 지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의문. 대표님, 그러면 미국의 달러 가격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원화가 막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만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달러가 막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내부에서 숨겨진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숨겨진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CDS 프리미엄 보면 돼요. 그 나라의 부도,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부도의 이게 이 가능성이 올라가면 이것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CDS 프리미엄 안 올라가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는 건 단순하게 뭡니까? 국내 수급 요인밖에 없는 거죠.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을 팔아서 일부의 한국의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가 하면 테이퍼링을 일단 하게 되면 선진국, 강한 고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성장률이 좋으니까 강한 국가, 강한 쪽은 괜찮아요. 근데 약한 쪽 터키나 뭐 이머징 국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그건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도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약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줄일 수 있고 만만한 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줄리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연기금, 우리나라 투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 이머징 국가는 좀 약하고 선진국, 강한 고리는 훨씬 더 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좀 돈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한국의 비중 이머징이니까 한국은 이머징이니까 한국의 비중을 좀 줄여서 선진국, 강한 국가로 가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기금도 가겠죠. 우리나라 투신도 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가는 것도 있다면 국내 수급의 주체도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바꿔서 그러니까 달러를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그 수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처럼 달러가 급등한다고 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냐 한국의 위기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이 새롭게 바뀌었던 수급적인 요인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니까 이게 뭐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냉철하게 봐야죠.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지, CDS 프리미엄이 움직이는지, 빅스가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국내 수급은 어떤 요인이 있냐, 과거와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원달러 환율은 이번 장에서 그렇죠, 핵심이 아닌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예탁금 신용융자 금액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 시장이 막 떨어지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막 올라오잖아요. 이 주린이들이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왔나 이게 8월 16일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월요일 날이 이제 그 노는 날이고 화요일 날 신용융자가 또 3,70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제 같은 거 보셨어요? 지수가 막 떨어지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막 플러스로 잡아놓고 중소형 개별주만 쫙 떨어지는 거죠. 전부 다 신용융자가 몰려있는 형태.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용융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강한 국가는 강한 곳은 괜찮지만 약한 고리는 굉장히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내 시장도 보면 강한 쪽은 그나마 대형주 쪽이 세죠. 근데 약한 고리는 어디예요? 예, 개별주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영향을 받으면 개별주도 결국 이머징 약한 터키 같은 러시아 같은 그런 국가와 똑같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쪽에 신용을 계속 쌓고 있으니까 이거 지수가 빠끈히 잡아도 계속 개별주 반등 없이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발 주린이님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좀 읽으세요. 기분 나쁘라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8월 9월 달 투자 전략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확실성이 한 3개, 4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9월 중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고전까지 나올 것 같은데 9월 중순 되면 일단 없어져요. 지금 채널을 틀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만 가는 장세인데 이 상승 종목을 보면 최근에 보면 개별주가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상승 종목들 보면 굉장히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소위서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만 수급이 모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선별과 선택과 집중이 더 세지고 있고요. 이런 게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더 강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나올 때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은 한 70% 정도 언제까지 현금 비중 30%인데 언제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9월 중순까지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 늘리면 안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정책 관련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책 관련주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데요. 테마주가 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테마주가 가는 장이 아닌가 하면 보세요. 정책 관련주가 강하게 시장을 가려면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선 주자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을 낼 수가 있습니까? 못 내죠. 그럼 힘을 못 받죠. 근데 그게 확정이 되는 게 지금 연기가 돼서 10월 달에 다 확정이 돼요. 늦으면 11월이죠. 근데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스마트머니가 정책 관련주 들어가서 얼마나 먹고 나오겠어요? 왜요? 많이 먹고 나올 수 있죠. 왜?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테마주나 정책 관련주는요. 보통 연말에 안 올려요. 보통 2월 달에서 3월 달 올리죠. 그래서 대북 관련주가 지금 그렇게 세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약간 상승 추세만 넣어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내년 2월 달에요. 앞으로 정책 관련주 정말 잘 봐야 되죠. 내년에는. 그죠? 딱 좋잖아요. 스마트머니가 대주주 과세 요건을 딱 피하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가 10월 달에 딱 결정되면 11월 달에 의회하면 내년 2월 달에. 그리고 내년에 테이퍼링 올해 11월 말에 하면 더 좋고 내년 1월 달에도 테이퍼링 딱 끝나버리면 불확실하게 끝나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둔화는 있을지언정 길게 봤을 때 문제 없다. 왜? 사망자 수가 같이 증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이나 그런 지표가 안 꺾인다 그랬죠. 그다음에 최근에 되게 보는 게 M&A하고 사업 이슈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내년에 중소형주 되게 힘들 이유가 하나 이거예요. 요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일 제가 무방을 할 거거든요. 한국경제TV 사이트에서. 그때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포지션 투자하고 매매 전략을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데 제발 9월 달까지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시점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신용융자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특히나 테이퍼링이 됐을 때 약한 고리인 개별주. 그러니까 요즘 테마주도 보면 정책 테마주도 보면 무늬만 테마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장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종목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테이퍼링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 강한 고리는 견칠 수 있지만 약한 고리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죠? 그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시장 하락 시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향후 주도주가 될 거거든요. 이걸 아마 8월 달, 9월 달에 선배로 놓지 않으면 연말까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종목들만 계속 강한 장세로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내일 제가 한국경제TV 사이트에서요. 장중 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못했던 거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직장인 분들 어떻게 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졸교를 검색하면요. 자주는 못 올려줘요. 근데 제가 무방을 할 때 그럴 때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국경제TV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녹화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유튜브 졸교에 검색해서 졸교TV에 들어오면 제가 내일 장중 무방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제가 한국경제TV 사이트에서 8시 30분부터 그 3시 30분까지 할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시간이 약간 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라서 어휴. 우리 방송 보는 분들 시간 모자랐으면 설명 못 들을 뻔했잖아요. 예. 요즘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장을 보면 요즘요 사업을 확장하는데 보세요.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이 당근마켓 인수했죠. 지분. 그 다음에 요기요 인수했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카카오엔터가 안테나 무직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열 뭐 또 유재석 같은. 그다음에 엔터 SM도 인수했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마트도요. 그 정용진 부회장이 그래 얘기했죠.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무형자산이다. 그러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입니까? CJ하고 네이버하고는 주식 스왑에서 웹툰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 만드는 시대고요.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최근에 보니까 DB하이텍도요. 그 비메모리 같은 것도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 인수한다는 루머가 막 돌면서 확 올라갔다. 인수 확정이 아니다고 떨어졌죠. 옛날 같으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왜 DB하이텍 같은 비메모리 업체를 지분을 인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올해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요. 이렇게 사업을 M&A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카카오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 확 올라갔거든요. 이거 나중에 내일 얘기해야 되겠다. 하다가 그러니까 내일 한국경제TV 사이트 들어오세요. 8시 50분에서 3시 30분까지 할 테니까 이거 다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9월 달 불확실성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천천히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오랜만에 2주 연속.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목요일 날 나올지 수요일 날 나올지 모르겠네. 어쨌든 나와서 또 한 번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내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